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now begin session 2. 세션 2는 공군 참모총장께서 총장회의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공군 사관학교장이신 윤병호 총장님께서 심포지움을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As General Jung is currently meeting with some of our distinguished guests, Lieutenant General Yoon Byung-ho, Superintendent of the Korea Air Force Academy, will serve as the host for session 2. 발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션 1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플로어에서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세션 2에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디스커스를 할 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efore we start the presentations, a quick reminder for session 1, due to time constraints, we didn't have enough time for questions. But for session 2, we will make sure we will provide time for questions. So if you w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raise your hand and ask. 그러면 오늘 세션 2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항공대학교 오현웅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I'd like to welcome Professor Oh Hyun-ung from Korea Aerospace University, who will deliver the first presentation of session 2.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같이 그 소중한 자리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토픽은 그 앞에 보시는 대로 뉴 밀리터리를 통한 국가 비전 2045년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업적 가치 그리고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주개발 기본지능계획법에서 국가 비전으로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국방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분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방산이 빅4, 글로벌 빅4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그 우주기술 개발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자료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무게가 70kg급의 위성으로 해상도 16cm급의 초해상도를 제공하는 위성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진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방 획득 체계의 특성상 어떤 빠른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요가 재기가 되고 전력화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또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어떤 대안을 갖고 여기에 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의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작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주 관련된 그 개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국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다목적 실용위성 3A와 5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가 이제 이직을 해서는 학생들과 함께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1kg짜리 큐브 위성 그리고 10kg짜리 큐브 위성을 개발을 했고, 학교와 병행해서 지금은 현재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겸임연구원으로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의 PM을 맡고 초소형 쌀 위성을 국내 산업체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성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1kg에서부터
그 10kg 그리고 100kg 그리고 톤급에 이르는 위성 개발 경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산업체와 지금 현재 함께 위성을 개발하고 우주 산업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수식어구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에 있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뉴 스페이스 트렌드,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뉴 밀리터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첫 번째 있어서는 2023년도 그 스몰셋 컨퍼런스라고 하는 유타주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의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잠깐 공유하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뉴 밀리터리 개념을 통한 국방 우주 산업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어떤 우주의 상업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서 비즈니스적 마인드에 기반한 어떤 우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기술의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그 우주 산업을 완전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는 이러한 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일대 산업의 혁신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뉴 밀리터리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K방산 같은 경우는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K방산의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방산 수출 빅4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유도 무기 그리고 뭐 전차 등등의 이러한 무기 체계에 더하여 우주라고 하는 우주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때 우리가 글로벌 빅4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 스페이스의 확장형에 대한 국방 선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현격한 탈바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국방 개발에 대한 부분도 뭔가 혁신적인 개발, 즉 해외에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우주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뉴 밀리터리라고 하는 게 국방 우주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방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초소형 위성으로 살펴본 선진국의 뉴 스페이스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3U 큐브 위성을 활용한 지구 관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3U라고 하는 건 이제 원유라고 하는 큐브 위성을 기본 단위로 갖고 있고요. 원유라고 하는 게 10cm, 10cm, 10cm 크기의 위성이고 무게는 대략적으로 한 1kg 정도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U라고 하면 크기는 10cm, 10cm, 30cm가 되겠고요. 무게는 대략적으로 한 4kg 이내의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그림의 그 상단에 보시면 저 강우 또는 습도, 온도를 관측하기 위한 대형 위성으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 위성은 대략적으로 한 2톤급의 위성으로 찍은 영상이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3U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무게는 5kg 언더인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2톤에 준하는 대형 위성에 버금가는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큐브 위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학생들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었던 게 이번에 스몰셋 컨퍼런스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미션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산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16U 큐브 위성을 이용한 그 미션이 되겠습니다. 16U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한 50kg 정도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뭐 여러 가지 분쟁에서도 보다시피 기존의 이제 영상 기반의 감시 정찰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호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감시 정찰 체계와 연계가 됐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감시 정찰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16류 큐브 위성으로 감시 정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긴트, 즉 신호정보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3U라고 하는 큐브 위성, 즉 3kg의 큐브 위성을 통해서 일단 헬리컬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편대 비행을 통해서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미션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초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도 500km 고도에는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어떤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아마존에서 하는 카이퍼 프로젝트, 원앱이 추구하는 통신위성 등 400, 500km대역은 굉장히 많은 포화 상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학회에 참석을 했을 때 굉장히 300km 대역의 초저궤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에서 원래 사 위성을 저희 하니컴 슬라더레이 안테나 기반의 사 위성을 개발을 했었고 이를 토대로 고도 300kg의 초저궤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 위성이라고 하는 걸 초저궤도로 내려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상도 측면에서 현격한 해상도가 향상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출력 파워라고 하는 부분을 이득을 많은 부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NESG라고 하는 그 영상 품질 지표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도가 내려옴에 따라서 이제 관측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HRWS라고 하는 하이 레졸루션 와이드 스와스 기능을 쓰게 되면 관측폭을 유지하면서도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전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위성들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고도 300kg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이런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러한 평판 형태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발사체에 최대한 많은 부분 탑재를 해서 궤도상에서 많은 위성을 궤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원판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원판형 위성이고 이 부분들도 미국에서 나사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크기의 그 원판형 위성을 초저궤도에 쌓아 올려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통신 임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초소형 사 위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움브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위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건 메쉬 형태의 그물망 반사판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무게를 경량화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약 68kg급의 무게를 가지고서 해상도가 16cm급의 위성 영상까지를 최근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펠라 아이스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누리호에 탑재돼서 올라갔던 정부 그 출연기관에서 개발한 180kg의 위성이고 5m급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사 위성이 1m 해상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 개발이 끝나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해외 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 사업이 가는 데까지 소요 제기를 비롯해서 어떤 전략화까지 한 10년 정도 세월이 든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해외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이 정도의 기술의 진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우리의 기술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움브라라고 하는 위성이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저기 북한에 대한 북한 지역에 열병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 지역을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해상도 16cm급의 위성까지를 그 70kg의 위성으로 영상을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초소형 위성에 우리가 원하는 미션만을 수행하도록 굉장히 그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예를 들면 초소형 위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리퀘어먼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이런 임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우주가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들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는 2045년에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비전에 보시게 되면 우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이런 그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추격형 개발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기술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민간 참여에 있어서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정부 연구기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슈를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정부에서 그 제안한 삼축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삼축 체제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전 지역의 어떤 인재 양성, 그리고 전라남도 발사체, 그리고 경남 사천 쪽의 어떤 위성 분야라고 하는 걸 축으로 내걸고서 삼축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려도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50%의 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체를 위한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이런 추격형 우주기술 개발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그 발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기술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요가 제기가 되고 어떤 전력화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런 현존하는 국방 어떤 그 제도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로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에 맞서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빠른 기술의 순환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체계 사업이 가게 되면 바로 체계 사업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가 이렇게 페이퍼만 쓰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성 개발을 굉장히 도전적인 미션들을 실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 국방 분야에도 특화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특화센터가 기존에는 이제 그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지만 앞으로는 특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2, 3년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빠르게 2, 3년에 위성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쏘아 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을 그 다음 체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네 번째로는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에서 PM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위성 분야의 체계 전문 기관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을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여기를 통해서 그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제도적 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의 역할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대표적인 미션은 하야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제뉴어티라고 하는 그 화성 드론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 브랜드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브랜드화 기술을 세계 속에 알리고 그런 브랜드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정부 연구기관이 산업체와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 연구기관은 정말 그야말로 그 브랜드 있는 기술, 우주 기술을 세계 속에 알리고 그 다음에 산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정부 연구기관과의 역할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빠른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일대 기술의 혁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방산기업 빅4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보다 약간 더 먼저 조금 더 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우주 개발에 나섰던 영국에서 영국 우주군의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포가티 대령님을 두 번째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Colonel Fogarty, it's your turn. Our second presenter is Colonel Chris Fogarty, Chief of Staff of the UK Space Command. Good afternoon. An Yong Hans Ayo. Apologise. I thought I'd give it a go. It's my honour and privilege to speak to you this afternoon. And wha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for the next 15-20 minutes is just the journey that UK Space Command has been on. So, in effect, we formed on the 1st of April 2021. We're 2.5 years into the journey, so I'm just going to talk through that next. So, under the government of Boris Johnson at the time, the ambition was to set up a UK Space Command, and that was announced in 2019. The Defence Command paper in 2021 then talked about, or stated, we will establish a new Space Command to enhance the UK's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of the space domain, assist in the coordination of commercial space operations, and lead the development of new space-based capabilities. This led to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had 5 objectives. The fourth objective was protect and defend, and that's what UK Space Command is responsible for.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efence Space Strategy, which had 3 themes, strategic themes.
The first one being protect and defend, the second being to enhance military operations, and the third being to upskill and to cohere the workforce. That then led to our own UK Space Command plan and our directive. So you can see the vision is up there on the screen, but just to unpack that for you, it is to make spac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for all generations. And hopefully that is a vision that most in the room share. The mission is to protect and defend the UK and allies' interests in, from, and to space, delivery space, decisive space power, enabling operational independence, and contributing to global security. So hopefully, I say we've talked already this morning abou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bout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freedoms. That is no different in the space domain. So I'll quickly talk through how we've grown over the last 2.5 years. I'll go through our workforce and structure. On the 1st of April in 2021, when we stood up, there were 5 people, a 2-star, my boss, and 4 other personnel. We are now 550 strong, so the workforce has grown 100-fold over the last 2.5 years. But unfortunately, so has the workload. The demand signal for space through all of the domains has excuse the pun, but literally gone through the roof as it's seen as an enabler to multi-domain operations. The command itself is a 2-star joint command, hence the reason why you have an Army officer briefing you today as the Chief of Staff. We sit under Air Command, and we do have an Air and Space Commander who is the 3-star who commands the space and air domains. And then we've got a 2-star commander, as I've mentioned, who is the commander of Space Command itself. It's a joint headquarters of 70 Air Force, 70% Air Force, 15% Army, and 15% Navy. That enables us to leverage all of the domains more easily and have a better voice and representation across the Defence Force. The structure itself, there are 3 main pillars within the Space Command. The first one being the capability pillar, and I will go through that shortly. The second being the central pillar, and the third being the operation plans and training. I'll quickly talk through the central pillar now, and it goes neatly to what the briefer before me talked about. The central pillar has the portfolio office, which is our financial management, and that allows us to be more agile in our ways of procurement to try to keep pace with the space domain. It also has the Commander's Advisory Group, which you would probably expect, so the legal advice, policy advice, and also strategy comes out of the central pillar as well. The next pillar I'd like to talk through is capability. The capability pillar is responsible, as you'd imagine, for developing and generating our operational capabilities. There are 7 critical capabilities which span the space domain from a UK perspective. 3 of them are not on our capability management plan because we don't own them. So satellite communications, having the ability to have assured, secure, high capacity communications actually sits within UK Strategic Command.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access to assured and resilient global PNT services, again because that is cross-government, that sits outside of Space Command. And third capability, which is not mentioned in the capability plan, is launch. That's the freedom of action to assure appropriate and timely access to military launch capabilities. Again, that sits outside of us, that sits within the UK Space Agency, so our sister organisation in government. Recently, in the north of the UK, there is our first vertical launch spaceport, which has been licensed, Saxe Voord,
and they are hoping to launch from there next year, and that will provide us with our own organic space launch capability. There are 4 other areas which are on the plan in front of you, and they are the responsibility of UK Space Command, and that is space control, space domain awareness and command and control, protect and defend,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o I'm not going to go through the capability portfolio in completeness for time, but in essence, the plan runs for the next 7 to 8 years. We are looking at the first program at the top there is Program Astari, which is our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program. That has a fleet of satellites of various sizes, which will be launched starting next year and running through to 2026. And they will provide us with electro-optical, infrared, synthetic aperture radar, and radio frequency capabilities. We have Project Asteria, which I'll talk about next, which is our National Space Operations Centre. Borealis, which is our software and architectures, and Panoptes, which is our future sensors and datas. So, looking at the National Space Operations concept. This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UK Space Agency and UK Space Command. It was mentioned in the National Space Strategy in 2021, and again in the Defence Space Strategy in 2022. And in July this year, it was refreshed again in our National Space Strategy in Action. So what we've done is we published nationally our requirements for space domain awareness, and some of which already exist. So we have got a Space Operations Centre in UK Space Command, and there is also a Space Operations Centre within UK Space Agency.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bring them together because we lack, like a lot of countries, that we are competing for the same skills, the same people. So we're trying to understand what can we do in the military, what can the civilian space agency do, and where can we work collaboratively together. And that's what this project is all about. So the concept has been endorsed by the government, and we are now looking into the detailed structures, but the slide in front of you will hopefully explain a little bit about what are currently the military responsibilities, what are the UK Space Agency responsibilities, and where there is combined equity for both parties. Moving on to operations and the operations pillar. So I've briefly mentioned the Space Operations Centre there. It is based in High Wycombe, where the headquarters is based, and it provides 24/7, 365 support to military operations. It collates data and information from military, civilian, and allies and partners. It generates daily and weekly assess reps, and these provide a recognised space operational picture to our frontline commands and also to our operations centre in the Permanent Joint Headquarters. Other products it's responsible for are satellite overflight, nav war products, and space weather warning. A new capability has only been online probably for 3 months now is JCO, which is a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ntre. It's a US concept, but has a global construct spanning 3 regions, covering the Pacific, the Meridian, and the Americas. It provides indicators and warnings to the Allied space community for launch and in-orbit events using commercially sourced, unclassified data. JCO UK went live in June of this year, so as I said, we've been going for three to 4 months now. And we are the meridian, so the European anchor point, including nations such as France, Ukraine, and Poland into our cell. The closest cell to here is the JCO Pacific anchor cell, which is based in Australia, and that went live a few weeks ago. JCO has over 800 optical, passive RF, and phased array radars, and it's all, let's say,
unclassified commercial and therefore can be shared between the community easily. If I can just give you a quick scenario as how JCO might be used to bring this to life. So through open source reporting, a potential launch activity is identified. Because it's constantly monitored, a pattern of life is understood, which helps us to understand those indicators and warnings. The JCO cell then identifies a potential launch window for a direct ascent anti-satellite capability. Using this launch information, the team conduct a target assessment, identifying the launch window, the potential target orbital vehicles, and in this instance, Cosmos 1408 has been identified as a likely target. The sensors then track the activity, and the team look at the orbital regime of Cosmos 1408, where it should be, and notice new space debris in the region where it once was. The team therefore issue a notification to space operations, and not so, to warn other space nations of this new debris field. That's just an example of JCO in action, but it's quite a powerful tool, particularly for collaboration and the fact that it's unclassified. Going from one of our newest capabilities to one of our oldest, we've got RF filing Dales, which is our ballistic missile and early warning system. This gives us coverage up to 3,000 miles or 4,800 meters of ability to track and monitor in the space domain. I'll finish off just talking through space workforce and training and to explain how we're growing our skill sets, and then a very short spell on collaboration. So the UK Space Academy delivers space training and education for defence and partners across government. A defence space training catalogue is currently being produced, and this lists the courses that are available. These are everything from basic space fundamentals up to university partnered courses and a master's degree. The pilot Space Operations Awareness course ran on the 19th to the 20th of September, and that covered space environment, the weather, doctrine, space domain awareness, space support to operations, and space ISR. Last week, we held an executive space operations course, and that had 3-star civil servants on it. It had 2 stars and 1 stars from across defence, just to bring up their understanding of the space domain. We also have a virtual foundation space operations course, which is running and is open to allies and partners to attend. It's an 8-hour package, and again, it covers the fundamentals of space. We do provide an intermediate and advanced course, and that's how we're upskilling our workforce. However, that's currently the syllabus is currently being rewritten, and a new Space Academy will be established next year, and hopefully, all being well, will be open for business. Finally, then, why am I here? Why are we all here? You know, a critical thing about space is, you know, the need to collaborate with allies and partners. Space doesn't happen in a vacuum, and low Earth orbit mean that we're all neighbours in the space domain. It's critical that we have agreements and engagement,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e have signed space engagement talk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have other collaboration with the likes of Combined Space Ops Initiative and Olympic Defender, and our contribution to NATO. 감사합니다. 버거트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은 우리도 금방 저 어떤 우리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소개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아 주실 분은 방사청 최경환 중령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Our third presenter is Lieutenant Colonel Choi Kyung-hwan from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최경환 중령님은 현재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F-35 사업 관리 파트 리더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최경환 중령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국내외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가 하는 일과 제도와 정책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그리고 약간의 통찰력을 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항공 무기 체계 획득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 이런 발표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경청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서론에서부터 항공 무기 체계가 굉장히 서론에서 제가 발표를 드리겠지만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 모두들 공유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항공 무기 체계 획득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장에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개선할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또 유연성 있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 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22년 7월에 KF-21이라는 저희 국산 항공기 1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호기, 3호기, 4호기를 거쳐 23년 6월에 KF-21 시제기 6호기가 초도 비행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5세대 이상의 전투기 개발에 기반 확보를 하고 국산 항공무장 개발의 가속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국내 연구 개발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FA-50은 22년 9월에 폴란드와 그리고 23년 5월에 말레이시아 등과 국가를 통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측면에서 볼 것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항공 무기 체계가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볼 때 전쟁에 승리하거나 또는 조기 정결의 요건으로 공중 우세 및 제공권 장악, 그다음에 정밀 유도 무기 사용 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91년 걸프전에서는 효과 중심 작전의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99년의 코소보 전쟁에서는 무인 정찰기의 운용이나 스텔스 성능 향상에 대한 전쟁 시사점이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2001년의 아프간전에서는 긴급 표적 타격 능력 신장을 굉장히 강조한 전쟁이었고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신속 결정 작전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표 가장 아랫부분에 정밀 유도 무기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1991년 8%에서 시작했던 정밀 유도 무기 사용 비율이 이라크전에서는 68%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쟁에서 사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는 게 현재로서는 좀 제한되긴 하지만 아주 일부분의 측면에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러시아는 지금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항공 무기 체계의 우수한 그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장 초기에 좀 우세적인 확보를 했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전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공권 장악을 실패하였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그 중요성을 2014년 크림반도 그 강제 병합 이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29를 성능 개량하거나 군사력의 통합 운영을 위한 C4I 체계 구축 등의 항공 무기 체계의 지속적인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정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미정부가 우크라이나 자국 영토 방어 목적의 F-16 우크라이나 제공 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전반기까지 F-16 훈련을 완료하고 덴마크나 네덜란드로부터 F-16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전술에서는 좀 비효율성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강한 항공 무기 체계를 갖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력 분야에 어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 무기 체계 획득 사업 현황입니다. 9개 사업은 미정부와 하는 FMS, 9개 업체화하고 있는 상업 구매, 그다음에 국내의 연구개발 구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방위사업청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송기 개발이라든가 보잉사와 같이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한국형 해상 초계기와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등을 통해서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무기 체계 획득 환경의 분석입니다. 최근 5년간 타국과 대비해서 미국 무기 체계 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3년 그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항공무기 체계로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좀 항공무기 체계만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제한이 돼서 전체 무기 체계를 했고 미국에서 도입하는 게 약 80% 가량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국외 구매 추진 시에 FMS 방식, 그러니까 미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업체로부터 들어왔지만 레이더와 같은 그 미정부의 수출 통제가 있는 이런 그 제한 사항 때문에 FMS 방식이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항공무기 체계의 성능 개량 소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가 바뀌다 보니까 점차 빠르고 그다음에 점차 획기적으로 이렇게 기술 발전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플랫폼 구매 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의 항공무기 체계 성능 개량 소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 개량을 하는 이유로는 이제 부품 단종이라든가 주변국의 고성능 항공기 대비해서 성능이 열세한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능 개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성능 개량은 78%, 총 대상 전력의 78%가 성능 개량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 핵심 기술 및 방산 기술 보호 제도 강화로 항공 무기 체계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 기술 획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을 위한 4대 핵심 기술이 저희가 필요했었는데 그걸 자체 개발한 저희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미정부 수출 정책 결정 사항으로 성능 개량이나 생산을 반드시 미 방산업체에서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미정부 동의의 필수 조항을 제시하는 등의 미정부 수출 관련한 정책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핵심 기술 획득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 정비 의존도는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장비 유지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항공 무기 체계 기술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해가 갈수록
장비 유지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방산 기업 보호 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산의 정부 조달 가격의 50%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자국산 구매 우선법을 시행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항공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올해 7월에 미 해군 함정의 모든 구성품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는 2024년 국방 수권 법안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그 상호 국방 조달 협정과 공급 보완 약정을 지금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무기 체계 기술 수준입니다. 항공 분야는 지금 그 국가별로 봤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가 10위에 랭크되어 있고, 분야별로 봤을 때는 비행 시험이나 인증이나 엔진 및 부품, 항공 전자 부품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구성품은 다른 분야 그 화력이나 탄약이나 기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완제품 기준으로 53%를 보여서 좀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희소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연구개발로 항공기를 개발한 게 있는데 지금 T-50이나 FA-50 4대를 보유하고 있고 KF-21 6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 제한되는 측면도 있지만 연구개발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무기체계와의 그 체계 통합을 통해서 테스트베드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현주소를 좀 짚어봤고, 시험평가 조직에 있어서도 좀 그 업체와 공군과 ADD 간에 좀 다소 중복되는 이런 시험평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저는 좀 획득의 3요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과 일정과 성능.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시기와 성능의 무기체계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획득의 3요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효율성과 유연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여기 BTS라고 해서 요즘 이제 BTS가 가장 뜨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네이밍을 맞춰서 좀 BTS라고 하는 비즈니스 라이크, 텐서빌러리, 서스테이너빌러리 이렇게 세 가지를 획득 전략으로 해서 이거에 맞게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굿, 베러, 베스트 전략은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방에서도 사실 요구 성능이 너무 높으면은 비용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 경쟁 여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준의 그 성능을 요구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경쟁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에서도 굿, 베러, 베스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에 대한 사례로 보면은 그 과거에 F-35가 지금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기종의 평가를 통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X-32, 보잉의 X-32와 로키드 마틴의 X-35가 경쟁을 해서 결국에 X-35가 2001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사례를 준비해봤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왼편에서 보시는 그림은 아이오닉과 기아의 EV6 자동차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 위에 그 외장이라든가 성능을 좀 달리해서 그 고객의 만족도를 맞추는 이런 공통 플랫폼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F-35에서도 그 공통 또는 유사 설계가 최소 50% 이상 차지하도록 해서 이게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이 줄고, 그다음에 향후의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공통 수리 부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율성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은 국외 구매와 국내 구매가 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 개발은 좀 국내 연구 개발과 국내 구매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서 국내 연구 개발은 아예 시제품조차도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 때로 한정하고, 국내 구매는 외국에서 구매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변경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내 구매로 해서 좀 나중에는 국내 구매와 국외 구매가 이렇게 경쟁하는 여건을 형성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해 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해병대에서 공격 헬기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이런 방안도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KF-21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정찰기라든가 전자전기라든가 아니면 타국에 수출하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화적 개발을 좀 추진하면 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송기나 특수 임무기, 그리고 요즘 한창 임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등에서도 공통 플랫폼과 공통 요구도 개발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이제 사례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하이마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차로 생각하면 궤도형의 미사일 이런 거에 고착되기 쉬운데,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에서는 트럭 차체를 사용해서 전차를 만들었고, 또 유도 로켓을 사용해서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한국의 한화에서 협상 중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전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첨단 센서를 탑재를 해서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아이언 비전을 구비하고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지상, 그다음에 해상, 또 탄약 이런 다른 분야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들을 우리 항공 무기 체계 개발 실정에 맞도록 좀 경량화하거나 그다음에 소형화해서 적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연성 전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있는 지금 헬기용으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공중 침투용 C-130H 수송기용 덜컴의 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항공무기 체계 사업관에서도 국내 개발한 덜컴이 적용 확대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연성 방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올해 국방 전력 기술 수준조사에서 국방 전략 기술 분야 10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 10개 분야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에너지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국방과 민간에 많은 기술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연성 전략으로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속성 분야입니다. 지속성은 이제 제도하고 조직을 중심으로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방위고등 연구기획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최첨단 전략무기 기술의 산실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간에 연구개발 목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좀 더 유연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의 펜타곤과 또 민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의 실리콘밸리의 합작을 통해서 민군 융합에 의한 윈윈 전략을 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로봇 등의 국방과 민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가능한 민군 겸용 기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로키드 마틴이 비밀리에 긴급하게 구성한 스컹크 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특이나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특이나 F-35 이런 그 비밀성 전략적 무기들은 다 스컹크 웍스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스컹크 웍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신속성, 효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LM사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속성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도 한국형 방위고등 연구기획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신속성, 효율성, 창의성을 목표로 한 신개념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좀 무기체계 연구소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속성 방안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시험평가 조직의 일원화와 가망인증 능력의 다양화도 역시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고 항공 무기체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구 개발 절차들이 거기에 일부 소요 결정이라든가 요구 성능이나 시험평가 등 일부 절차를 좀 생략해서 좀 빠르게 신속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속성 방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군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보여주는 미 국방 혁신 생태계 맵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기술과 제품과 데이터 등의 연구개발 및 판매, 프로토타입, 데모 시연, 제조, 컨소시엄 체결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전력화 지원 요소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해서 전력화 지원 요소를 항공 무기체계 개발과 동시에 좀 개발을 해서 항공 무기체계 수출 시에도 전력화 지원 요소의 패키지 제공 등을 통해서 경로 의존성이라든가 락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굉장히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발전 방안으로 국내에 개발한 항공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서 항공 무기체계 전력 증강 및 방위사업 수출 탑4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션 2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세션 2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to our three presenters. We will take a moment to transition and start the session 2 panel discussion.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좌장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 교수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As the seats are getting arranged, those participating in the discussion, please come forward. 오늘 전체 사회를 맡아주실 세션 2 사회를 맡아주실 김종암 교수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한국항공우주학회 전임 회장님이셨습니다. Today's session 2 will be moderated by Professor Kim Jong-am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who received his PhD from Princeton University, is currently a professor of aerospace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자, 교수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자, 발제자, 토론자 교수님들 올라오십시오. 자, 준비가 되셨으니까 마이크를 김종함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We will now hand the microphone over to Professor Kim.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또한 이게 이제 국방혁신 4.0과 맞물려서 우리의 향후의 그 항공우주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구현시킬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세션 2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 2에서는 세 가지 소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뉴 밀리터리를 통한 국가 비전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이라는 강국 실현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국항공대학교의 오연홍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영국 우주군의 그 발전 현황을 사례로 해서 영국 우주사령부 참모장이신 크리스 포거티 대령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획득의 어떤 그 현 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위사업청의 전투기개발사업팀인 최경환 중령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그 주제에 대한 토론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토론자는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이 대표이사님은 아주대학교 우주전자정보공학과를 공학으로 아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6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주식회사 컨택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직을 후반부에는 경임을 하셨고요. 특히 2020년에는 포브스지 한국 대표기업 및 인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요,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우주지상국 서비스와 위성 데이터 전처리 송시등 활용 서비스 등 주요 기술력을 가지고 활발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비즈니스를 기술 개발과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의 그 토론자로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용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용환 박사님은 2016년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종 북한 문계 전문가이시겠습니다. 그 이후 약 6년 동안 중앙일보 국제외교 안보팀 기자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학회, 한국 세계지역학회나 해로연구원,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등 여러 학회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의 그 토론자로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장원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장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장원준 박사님은 다양한 연구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미 CSIS 개개연연구원, 국방대학교 외료교수, 그리고 한국혁신학회와 한국방위사업학회 학회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 또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세 분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또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첫 번째 그 토론자이신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희 대표께서 약 5분여 정도 발표를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진행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컨택 이성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그 발제자로 이제 오유령 교수님께서 지금 뉴스페이스에 있어서 코리아 뉴 밀리터리 스페이스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스페이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어떤 우주산업 육성 전략, 밀리터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페이스 커머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똑같은 그런 어떤 5가지 방향은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뭐 지난 며칠 전에도 그렇고 요즘에 국회에서 국방위 쪽에 뭐 안규백 의원님이랑 한교 의원님께서 초청해서 몇 번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좀 의미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정부가 다 할 수 있느냐? 미국 사례도 그렇고 뭐 유럽 사례도 그렇고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도 이제 유럽에 있고 많은 우주 스페이스 에이전시라든지 또 군 쪽에 관련되는 그런 해외 기관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기관들을 만나면 군이 다 하거나 민간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다 하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군에서 뭐 지금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425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초소형 위성 사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성들로 과연 충분히 한반도를 거의 준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뭐 해외에 있는 뭐 저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 있는 커머셜 기업들의 위성이라든지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위성을 그 비는 타임 슬롯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속도전으로 스피드 있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한반도 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고도 300km의 위성을 30기 정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위성과 민간이 갖고 있는 위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전 전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위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위성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지상국입니다. 위성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상국이 국내에만 있을 때 북한과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지상국이 임팩트를 입었다. 타겟팅에 대해서 어떤 뭐 손실이 되었을 때는 다른 해외에 있는 다른 민간 기업들, 우방국의 민간 기업들의 지상국도 이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예비 인프라로서 활용 가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백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민간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민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고 전체적인 어떤 정부의 군의 작전 체계를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은 그 국방 방위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그 군 쪽에 관계된 분입니다. 그분 저번에도 제가 한교 의원님하고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Military Space Innovation Laboratory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는 그 나라에 있는 밀리터리 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뭐 커머셜하게는 빅 인큐베이션 센터처럼 한 곳에 20개 나라의 60개 로케이션으로 스페이스 스타트업 육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우주 전략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라든지 레버토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민간으로 이관시켜서 민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그랑트 머니와 오피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큰 대기업과 민간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네트워킹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방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리소스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 측면에서 군, 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 분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 박용환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용환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영국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황모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승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껴본 바로는 이게 하는 전구에 대한 크기라든지 또 각군에 대한 크기, 요구되는 합동성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학습하긴 하지만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사회를 맡으신 공평훈 장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또 영국이 이런 우주 분야가 미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멀리 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분명히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저희가 직관적으로 다 느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 본다면 사실 공군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군의 역할이 사실은 과거에는 날개 달린 모든 무기 체계가 사실상 다 공군의 무기 체계였지만 현재는 육군이나 해군이 다양한 이제 항공 자산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을 운영할 텐데 그러면 공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그전보다 더욱더 뛰어난 질적 수준 높은 항공 무기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서 본다면 우주 공간까지 확장된 역할이 분명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도 이제 다양하게 뉴스페이스 시대를 언급하면서 나왔지만 우주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자산이 늘어나면 과거에는 사실상 우주에서 군이 상대 국가나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다뤘다면 이제는 민간군의 다양한 무기 체계 우주 자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라 할지라도 분명히 군에서 기획 단계부터 소유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도 요구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주 자산이라고 하면 우주 자산의 대지구,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작전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주에서 대우주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미래라고 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을 구체적으로 실증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우주 자산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사례가 저희에게 좋은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이제 우주에 관해서 역할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전략과 개념에서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리 수준이나 소요 단계까지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앞선 국가들의 사례들이나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대령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이런 우주군에 대한 전략과 개념을 비교적 영국군이 매우 독자적이면서도 차별성 있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쟁점들도 있었지만 영국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교훈을 한국군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될 텐데요. 뭐 하나는 우주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한 개념의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합동군의 구성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동성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 궁금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우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양한 국가들이 우주 영역을 사실상 이렇게 분절적으로 또는 이제 구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과의 협력의 가능성들, 특히 이게 교육이나 훈련과 관련해서도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주 관련된 인재 양성에 있어서 한국군과 어느 정도의 또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훈련에 있어서도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한국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Colonel Fogarty, you have two questions from. Okay, so now each. Can you answer for the? Thank you. So firstly, on lessons, yes, I think over the last 2.5 years we have learned a lot of lessons. I suppose one of the biggest ones we've learned is that having that flexibility of we don't necessarily need to own all of our space assets. So we are approaching or adapting to an own, access and collaborate. So some space assets, certainly if you're looking at developing space control assets, you will want to own those. But from an ISR perspective or a C2 perspective, you may be content to just have access and use dual-use commercial military solutions.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a big lesson we have learned. And in terms of closer collabora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UK, we have got space engagement talks which are formalised, and very happy to share our future space operating concept and the lessons we've learned in establishing the Space Command, and also very happy to collaborate in terms of, as I mentioned earlier, the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That's a global collaboration where everybody purchases. Everybody purchases their commercial data, and we all share it. So lots of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Thank you. Thank you, Colonel Fogarty. 박영환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간 미국 중심의 사례보다는 좀 해외 사례를 우리가 살필 때 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영국의 사례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방위의 개념이 육해공 사이버를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퍼져감에 따라서 우주에 널려 퍼져 있는 우주 자산에 대한 통제, 작전 운용을 하려면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공군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좀 영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은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우주 또는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군 작전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뭐 그런 그 작전 개념의 변화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우리 군에 대한민국 군에 도움이 될 만한 좀 얘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 우주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포가티 대령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장원준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하는 장원준입니다.
우선 오늘 그 항공 무기 체계 획득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신 방위사업청 최경환 중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KF-21이 시험 평가를 아주 훌륭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FA50 말레이시아 진출, 폴란드 진출 등 우리나라 이제 항공 무기 체계도 조금 더 글로벌화되고 산업화되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공 무기 체계는 앞서 보셨겠지만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무기 체계 획득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 또 정비 비용, 그리고 이제 국산화율은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약 한 40-50%대로 저조한 수준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독자적인 항공 역량 확보에 이제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중령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무기 체계 획득의 세 가지 발전 방안, 이제 효율성, 유연성, 지속성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표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산화의 중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기술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요 부품 구성품의 국산화 노력이 배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에 KF-21 관련해서 에이사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을 이제 절충격으로 미국에서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5년 정도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전화 위복이 돼서 오히려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독자 개발한다든지 IRST라든지 주요 어떤 부품 구상품을 국산화해서 진정한 이제 KF-21 독자적인 항공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데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이제 그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나온 얘기가 지금 방위산업이 K방산이 주목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 방산주 4대 강국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기술력, 국방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5년, 6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9위 수준에서 이제 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4위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5, 6위 이상은 이제 올라서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공 분야는 특히 무기 체계 중에 이제 국산화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좀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F-21 개발만이 아니고 앞으로 FA50도 수출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제 성능 개량을 포함해서 이런 노력이 배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로는 이제 항공 전투기 쪽에 이제 주로 취약한 분야로서는 이제 엔진, 항전, 무장, 전자전지 약 한 10여 가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가 전차 K2 전차 파워팩을 이제 거의 국산화를 맞춰서 터키에도 이제 수출을 했고, 뭐 내년에는 우리가 K2 전차 파워팩을 4차 양산에 우리가 한번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5, 6년 전에 보면 사실 포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국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 엔진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연구를 보면 약 15년 이상의 5조 원 이상이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통상적으로 이제 길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진정한 이제 항공 전투기 보유국이라고 한다면 그런 심장을 우리가 개발을 할 능력이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계속 성능 개량을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어렵지만 해내야 될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 배가되어야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속 획득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또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앞서 뭐 우주 쪽에서도 신속 획득 뭐 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올 9월에 이제 미 국무부 장관 힉스 부장관이 그 Military Replicator Initiative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기존의 이제 소량의 유인 무기 체계, 첨단 무기 체계만으로는 전장에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이런 대량 이쪽에를 이제 넘어서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빠르고 fast, 그다음에 cheaper 저렴하고 그다음에 소모가 가능하고 즉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트리티블하고 대량의 무기 체계를 이제 개발을 같이 해야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무인 복합으로 가야겠다는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로우 전생이 잘 보셨겠지만 첨단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골판지 드론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주 유용하게 전투에 사용하는 시대가 됐고요. 또 그것이 유무인 복합이 되면 예를 들어 KF-21과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해서 전투 승수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국방력 강화, 항공력 강화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도 그 신속 소요 한국형 MTA죠.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뭐 빠르면 5년 내 이내에 우리가 성능 개발 빨리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방 혁신 4.0에도 맞는 개념으로 보고 또 실질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속 획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산업화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FA50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지금 6개국에 140여 대, 약 60억 달러가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90년대 개발을 할 때는 T-50 훈련기로만 개발을 했고 사실 수출이 된 것은 훈련기 플러스 경공격기였기 때문에 6개국 모두 다 FA50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의도를 했다고는 솔직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출용으로. 그런데 KF-21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혹 신문 보도상에 따르면 자칫 이 개발이 단가가 F-35보다 비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은 쉽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위 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또 KF-21도 약 한 8.8조의 개발비 그리고 약 140대의 대당 거의 한 890억, 900억 정도 되면 그것만 해도 개발비와 양산비를 포함하면 거의 뭐 25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 시점부터 계속 가속화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단가의 어떤 절감 노력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뭐 폴란드라든지 UAE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도의 어떤 그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또 어떤 제3의 국가와의 어떤 그런 노력들 앞서 말씀드린 신속 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이 같은 급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고 KF-21도 그럼으로써 항공 방위 산업의 어떤 그 역량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원준 박사님께서는 그 발제자인 그 최경환 중령께서 말씀해주신 항공 무기 체계의 비효율성이라든가 국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KF-21 혹은 FA-50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성능 개량,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체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우리 모델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 항공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개발의 항공 엔진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신속 획득을 위한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를 위해서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강화, 국제 공동 협력 등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가속화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짧게나마 세 분의 그 토론자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20분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26분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플로어로부터 한두 가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질문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짧게나마 이걸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2 진행에 수고해 주신 김정함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교수, 박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군이 25년 전인 1998년부터 하늘로 우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우주를 향한 비전을 다듬어 왔는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접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우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답게 높은 수준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 massive thanks to Professor Kim, the presenters, panelists, and professors and experts for your dedicated efforts in organizing Session 2. Our Air Force has been shaping its space vision for the past 25 years, since 1999, with the catchphrase, "To the sky, to space." After listening to today'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m left wondering if it's truly time to venture into space. Thank you to all of you for the high quality of your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이상으로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세션 2의 발표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That concludes Session 2 of the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